최근까지도 정정했던 동네 주민 김창수 씨가 갑자기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만큼 활기차고 아침 산책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며 식사도 늘 맛있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하며 이웃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매일같이 특정 음식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그 음식을 유독 좋아하셔서 식탁에 자주 올라왔는데 어쩌면 그게 생명을 깎아먹는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음식들 속에는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숨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하면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 중에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 6가지를 순위 형식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1위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신 음식입니다. 뭐 그게 안 된다고 분명 그렇게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갉아먹는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쩌면 식탁 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6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시는 음식입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고 무엇보다 손에 묻히지 않고 어디서든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처럼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초코빵, 크림빵 같은 달콤한 가공 빵류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김나무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단팥빵이나 초코빵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을 챙기기 귀찮기도 하고 달콤한 맛에 입맛도 당기니 그냥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편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고 나서야 평소 먹던 빵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런 빵은 보기엔 작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초코크림빵 하나에는 각설탕 약 10개 분량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건강을 해치는 삼박자가 함께 숨어있는 조용한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빵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위해 사용되는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이들 지방은 우리 몸의 혈관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고 혈액의 흐름을 막아 결국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이런 빵은 포만감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영양가는 거의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음식입니다. 먹고 나면 잠시 배가 찬 듯해도 금방 허기가 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이런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습관이 쌓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불균형 상태가 반복되고 지질 이상증이나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도 아침에 뭐 먹기 귀찮아서 빵 하나로 때운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선택이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혈관과 장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마시고 계신 것들입니다. 목이 마를 때, 피곤할 때 또는 식사 후 습관처럼 꺼내 드시는 캔커피,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같은 가당 음료들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박용철 어르신도 예전엔 하루에 2-3번씩 캔커피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물 대신 커피 기분 전환 삼아 주스 운동 후 스포츠 음료,
다들 몸에 나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셨습니다. 사실 이들 음료는 겉보기에 시원하고 가볍지만 내용물은 마시는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캔커피 한 캔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방부제 인공감미료 향료 등 다양한 첨가물이 함께 들어가 있어 우리 몸속 장기, 특히 간과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음료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당이 급격하게 흡수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며 급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속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마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설탕, 제로 칼로리라고 쓰인 제품이 많아 안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역시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로라는 단어에 속아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습관은 조금의 의식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던 캔커피를 무가당 보리차로 바꾸거나 운동 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로 입과 몸을 달래보는 겁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지금 마시는 한 잔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와 기분 전환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어르신의 식습관을 오늘부터 조용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입니다. 바쁠 때, 피곤할 때, 입맛이 없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찾게 되는 컵라면과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세 먹을 수 있고 요리도 필요 없으며 맛도 자극적이라서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지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0세 박정우 어르신은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끼니를 간단히 때우기 위해 컵라면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몸이 붓고 잠도 잘 오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나트륨 과다 섭취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컵라면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짜다는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경우엔 나트륨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어 고혈압 부종 신장 부담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면을 튀길 때 사용되는 산화된 식용유 맛을 유지하기 위한 향미 증진제, 그리고 각종 화학 조미료입니다. 이들 성분은 단기간에 큰 증상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거나 면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먹을수록 몸은 지치고 피로는 쌓이며 회복력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심코 먹는 그 한두 번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건강을 바꾸는 일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쌓이는 식단이 결국엔 회복이 어려운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체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컵라면이 먹고 싶을 땐 채소를 듬뿍 넣는 집밥 스타일의 국물 요리나 저염수프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국물 맛이 그립다면 멸치 육수에 두부와 배추, 당근 등을 넣은 된장국 한 그릇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더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매일처럼 드시는 식품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도시락 반찬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74세 이명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혼자 식사를 해결해 오셨는데 아침마다 간편하게 구워 먹는 베이컨과 햄을 단백질 보충용으로 챙기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혈압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 드시던 식습관을 되짚어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가공육은 겉보기에 고기이기 때문에 영양이 많아 보이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공식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존성과 색감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나트륨 같은 화학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대장암 위암 등 소화기계 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공육은 대부분 염분이 높고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 동맥경화, 진행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남 정도의 가공육, 즉 소시지 2개나 베이컨 몇 조각을 매일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률이 무려 1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라도 먹어야 끼니를 때우지 햄 없으면 도시락이 허전하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자주 드시곤 하시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섭취 횟수를 줄이고 조금만 신경 써서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 두부조림 또는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로 반찬을 바꿔보는 겁니다. 또 가공육을 꼭 쓰셔야 한다면 무첨가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고 한번 삶아서 나트륨을 줄인 후 조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매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식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이건 건강해 보이는데 하고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바로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조리 반찬들, 특히 튀김류나 짠 조림류입니다. 요리하기 번거로운 날 식탁을 간단히 차리고 싶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손이 가는 종류죠. 부산 사하구에 사는 76세 한경희 어르신도 평소에는 요리를 잘 안 하시고 마트에서 파는 고등어 조림이나 잡채 튀김류를 자주 사 드셨다고 합니다. 반찬 하나씩만 꺼내면 금세 한 끼가 차려지니 편하고 좋았지만 혈압이 자주 오르고 몸이 붓는 날이 많아져 병원을 찾으셨고 그때서야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시판 반찬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조용한 독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염분과
당분입니다. 조림류나 장조림, 깨집 무침 같은 반찬은 간이 세고 달달하게 조리된 경우가 많아 단순히 짭짤하다는 느낌만으로 넘기기 쉬우나 염분과 당분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겐 이런 음식이 질병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튀김 반찬들은 한 번 쓰고 버려야 할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그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반찬에는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한 각종 첨가물과 화학 조미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음식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만들지만 결국엔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반찬들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야채튀김, 고등어조림, 나물 반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기름과 양념 보존료의 질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음식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먹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 그리고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이 먹고 싶을 땐 튀김옷이 얇고 기름기가 적은 제품을 고르고 조림류는 간이 약한 제품을 고르거나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첨가물 표시가 적고 원재료가 단순한 상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할 1위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해치는 진짜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1위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강을 가장 조용히 해치는 1위 음식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위험해? 나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마셨는데. 그 음식은 바로 시판용 야채 주스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김정희 어르신은 혈압관리와 채소 섭취를 위해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파는 야채 주스를 한 병씩 꼭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영양 상담을 통해 그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식처럼 믿고 마시는 야채 주스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시판용 야채 주스는 대부분 가열 살균 과정에서 본래의 영양소가 거의 파괴됩니다. 비타민C, 소화 효소 섬세한 항산화 물질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 손실되며 실제로 남아있는 유효 영양소는 극히 미미합니다. 겉은 초록색이고 포장에는 건강, 채소, 비타민이라는 말이 적혀 있지만 정작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둘째, 당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야채 주스라는 이름을 믿고 마시는 사이 몸속으로는 과일, 농축액, 액상과당, 인공감미료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컵 한 잔에 각설탕 6개에서 7개 분량의 당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뇨병 지방간, 내장지방 증가 혈당, 스파이크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우리의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야채 주스를 마셨으니 오늘은 샐러드는 안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한 번의 대체가 반복되면 결국은 씹는 채소를 먹지 않게 되고
식이섬유 섭취, 부족장 기능 저하, 변비 장내, 세균 균형 붕괴 같은 문제가 누적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잘 챙기고 있다는 착각이 건강관리에 방심을 불러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야채 주스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시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첨가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가능하다면 식이섬유가 살아있는 스무디 형태를 선택하세요. 셋째, 매일 마시는 습관이 아닌 식사로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운 날에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씻고 썰어 먹는 진짜 채소입니다. 귀찮으시다면 손질된 채소나 냉동 야채를 활용해 간단한 나물무침이나 쌈 채소로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우리가 무심코 믿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그 음식이 실은 내 몸을 가장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1위의 위험식품이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셨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린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실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식품 6가지를 랭킹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위는 단팥빵, 크림빵 같은 가공빵류, 제5위는 캔커피와 과일 주스 같은 당 함량 높은 음료, 제4위는 컵라면, 인스턴트 라면, 제3위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제2위는 튀김류와 진한 맛의 시판 반찬, 그리고 제1위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마시던 시판용 야채 주스였습니다. 이 모든 식품들은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귀찮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에 좋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섭취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음식들을 하나씩 줄여나가기만 해도 어르신의 건강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빈도를 줄이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드시던 단팥빵을 바나나나 찰밥, 주먹밥으로 바꿔보세요. 캔커피는 무가당 보리차나 따뜻한 우엉차로,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되 채소 수프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줄여보세요. 햄이나 소시지는 두부 계란찜 삶은 채소나 낫또 같은 식품으로 대체해보고, 튀김 반찬 대신에는 냉동 손질 채소를 이용한 간단한 볶음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야채 주스를 마시는 대신 직접 씹는 샐러드나 나물 반찬 한 가지를 추가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몸은 단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서 미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꾸는 단 한 가지가 10년 후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깨달은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회복의 날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줄여보기로 한 음식이나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일흔내 살이 된 정명희 할머니는 지난주에 집에 들른 딸의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힘 하나 안 들이고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 비결은 도우미를 부른 것도 몇 시간을 쏟아부은 청소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0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 6가지 소박한 습관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정리 팁과는 달랐습니다. 허리나 무릎에 부담 없이 피로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도록 시니어의 삶에 맞춰 설계된 정돈 방식이었습니다. 명희 할머니가 깨달은 이 비밀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청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청소에 치이고 집안이 점점 어질러지는 걸 보며 지치셨다면 이 6가지 일상 습관이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고 에너지를 되찾게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정명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5해 전 은퇴 후 정원 가꾸기와 책 읽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쌓이는 집안일 몸에 무리를 주는 청소 방식, 점점 엉켜가는 공간 속에서 매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공감되시나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청소 방식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력도 예전과 다르고 몸의 반응도 달라졌고 삶의 중심도 이미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를 위한 정돈 방식을 따로 연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각자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전체로 계산해도 고작 18분.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문제를 미리 막는 방식이라 오히려 정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힘들지 않게 집을 정돈할 수 있는 완성된 시스템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정명희 할머니의 삶을 바꾼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도 꼭 필요한 내용 같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아침 5분 리셋.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친 기분으로 눈을 뜬다는 것. 정명희 할머니에게도 예전엔 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밤사이 쌓인 그릇들, 어수선한 주방 조리대, 여기저기 흩어진 우편물과 광고지들. 아침밥 한 끼 차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그렇게 흐트러진 상태로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희 할머니는 삶의 흐름을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침 5분 리셋. 커피를 마시기 전, 식사를 준비하기 전 알람이 울리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분짜리 타이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딱 한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보이는 모든 물건을 한 번만 만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 있는 물건을 손에 쥐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제자리에 두고 버릴 것이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만약 당장 처리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식사 후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한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이 습관이 왜 시니어들에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아침 시간은 하루 중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정리함으로써 주말마다 몰아서 청소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셋째, 깔끔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되고 기분도 맑아집니다. 명희 할머니의 주방은 몇 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밥을 준비하려면 30분 넘게 치워야 했던 조리대가 이제는 언제나 비어있고 깔끔합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무리하게 몸을 굽힐 일도 줄어들어 관절 통증도 덜해졌고 약봉투나 중요한 고지서를 잃어버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춰보세요. 보이는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쥐었다면 그냥 내려놓지 말고 반드시 자리를 찾아주세요. 생각보다 쉽고 반복할수록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하루에 쌓이는 잡동사니의 80%를 막을 수 있다고 명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 하나가 자신을 10살은 젊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를 뒤처진 느낌이 아닌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주변이 어지러우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올라오는 느낌 말입니다. 지금 내 집에서 가장 어질러져 있다고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런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습관은 이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 7시에 조용한 감사순회, 매일 저녁 7시 정명희 할머니는 언뜻 보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행동 하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짧고 소박한 시간이 어느덧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이 시간을 감사순회라고 부릅니다. 그저 집안을 둘러보며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정리하는 특별한 의식이 된 것이지요. 매일 하루 동안 생긴 작은 어지러움을 바로잡는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고마움을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명희 할머니는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천천히 집안을 돌며 방마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리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거실에선 늘 앉아 책을 읽는 안락 의자에 손을 얹으며 이 의자 덕분에 허리 아플 틈이 없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주방에서는 조리대 위를 닦으며 오늘도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 하고 웃음을 지어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손이 닿는 공간마다 작은 고마움을 마음속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이 단지 기분 좋은 생각에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긍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리라는 행동 자체가 덜 피곤하고 더 즐거운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천천히 걷는 동작은 어르신들께 아주 적절한 저강도 운동이 되어주며 하루 동안 쌓인 가벼운 뻐근함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효과까지 줍니다. 무엇보다 이 순회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어지러진 것들만 살짝 제자리로 뛰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 10분을 넘기지 않지요. 명희 할머니는 이 루틴을 시작한 첫 주에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단지 집이 깔끔해진 것을 넘어서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침대에 누워도 내일은 또 어디부터 치워야 하지 하는 걱정으로 잠이 더뎠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정리된 공간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몸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몇 가지 물건을 줍고 정리하는 가벼운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관절 운동이 되면서 평소에 느끼던 관절 뻣뻣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큰 마음 먹고 청소하다가 허리가 아픈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집안이 꾸준히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전입니다. 작고 가벼운 바구니 하나를 준비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물건을 제자리로 옮기면서
그 공간에 대해 감사한 생각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엔 깊게 3번 숨을 들이쉬며 오늘 하루 정리된 내 공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명희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이제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이는 고요한 의식이자 평화를 되찾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이 감사 순회에 가장 잘 맞을까요? 저녁인가요? 아니면 아침 산책 후일까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간과 시간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3번째, 서류 더미를 잠재우는 원터치 종이. 정리법 정명희 할머니에게 가장 골치 아픈 집안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바닥의 털도 아닌 바로 종이 더미였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고지서 병원 서류 홍보, 전단 우편물 잡지까지. 버릴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뒤섞여 식탁 위, 거실장 전화기 옆까지 점령한 채 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중요한 병원 예약이나 공과금 고지서를 찾는 일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고, 가끔은 분명 있었던 서류가 사라져 다시 병원에 전화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명희 할머니는 단 2분으로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원터치 종이 정리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들어온 종이는 딱 한 번만 손에 쥐고 바로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일단 놔두자 같은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곧장 주방 옆에 마련한 재활용함과 분류함 앞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받은 종이를 하나씩 넘기며 즉시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희 할머니의 종이 분류는 4가지뿐입니다. 첫째, 바로 처리해야 할 것. 공과금 병원 예약 연체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종이들은 주방 조리대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쟁반에 올려두고 겉면에 마감일이나 할 일을 큼직하게 써둡니다. 시각적으로 항상 눈에 띄니 까먹을 일도 없습니다. 둘째, 보관용. 의료, 서류, 금융 기록, 가족 관련 문서 등 중요한 것들은 간단한 확장형 파일에 넣습니다. 복잡한 폴더나 세부 분류 없이 의료, 금융, 법률, 개인 이렇게 넉넉한 4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나중에 읽을 것들입니다. 잡지, 동네 소식지, 뉴스레터 등입니다. 예전엔 이런 종이들이 거실 테이블을 어지럽혔다면 지금은 책 읽는 의자 옆에 예쁘게 짜인 바구니 하나에만 담깁니다. 바구니가 가득 차면 오래된 것은 바로 지역 복지관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새 것을 넣습니다. 4번째는 버리기입니다. 광고지, 행사, 전단 만료된 종이 등은 망설임 없이 재활용함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이 특히 시니어들에게 잘 맞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종이를 반복해서 보며 이건 뭐였더라 고민하는 결정 피로가 사라집니다. 한 번 보고 바로 결정하는 습관은 머리와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 몰아서 서류를 분류하느라 하루를 날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셋째,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서 다시 병원에 전화할 필요도 없고 세금 고지서 기한을 놓쳐 연체되는 일도 없습니다. 정명희 할머니 댁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식탁은 이제 식사를 위한 공간이 되었고 퍼즐 맞추기나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이 깔끔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 더미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깔끔한 습관으로 관리되는 영역이 되었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4가지 종이 분류 목적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우편물이 도착하면 원터치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종이를 딱 한 번만 손에 쥐고 바로 갈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느 공간에 종이들이 가장 많이 쌓이나요? 주방 조리대인가요? 아니면 현관 옆 테이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공간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매일의 작은 변화가 쌓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집안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설거지를 사라지게 만든 전략 명희 할머니의 한 끼 시스템. 정명희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마다 한숨부터 쉬곤 했습니다. 반찬 그릇, 프라이팬 국자 뒤집개, 그리고 늘 넘쳐나는 수저와 접시들. 식사는 20분이면 끝나는데 치우는 데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혼자서 드시는 식사인데도 싱크대는 언제나 산처럼 쌓인 그릇으로 가득했고 그 풍경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조리 자체가 버거워졌고 그 결과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건강은 물론 식비 부담까지 커졌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혼자 먹고 치우는 일에 대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희 할머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삶을 바꿔준 원칙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전략적 설거지 시스템. 이 시스템은 그릇을 빨리 씻는 요령이 아니라 애초에 설거지가 쌓이지 않게 미리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게 그렇게 달라질까 싶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니 싱크대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접시를 쓸 때 생각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엔 반찬마다 접시를 따로 쓰곤 했지만 이젠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반찬은 같은 접시에 담아도 될까? 이 도마는 한 번 더 닦아서 다시 써도 괜찮을까? 이 국그릇은 1인분이면 작은 뚝배기로도 충분하겠지. 그렇게 요리 단계에서부터 그릇 개수를 줄이니 식사 후 치울 것도 절로 줄었습니다. 또한 명희 할머니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싱크대에 미지근한 물과 소량의 주방 세제를 미리 받아둡니다. 요리하면서 사용한 도구는 바로바로 헹구어 그 물에 담가놓고 잠시 틈이 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덕분에 식사가 끝날 때쯤엔 설거지해야 할 도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씻어져 말라 있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 같은 변화는 나만의 그릇 세트를 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매일 사용하는 접시 국그릇, 숟가락과 젓가락 컵을 각각 하나씩 정해놓고 하루 3끼 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곧장 그 자리에서 손으로 닦아 말려두니 쌓일 틈이 없습니다. 한 세트만 있으니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없고 그래서 미루지도 않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싱크대는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 시스템이 시니어들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래 서서 설거지하면 허리에 부담이 크고 손목이나 무릎에도 무리가 옵니다. 반면 명희 할머니는 한 번에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조리 중간에 틈틈이 식사 후 1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쌓인 설거지라는 무거운 압박감을 닫아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접시 쌓인 모습만 봐도 한숨부터 나왔지만 지금은 식사 후 싱크대를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 생각에 아예 요리를 피하게 되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오고 장도 자주 불편했지만 지금은 다시 된장국 하나, 나물무침 하나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리를 즐기게 되니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되고 식비도 절감됐습니다. 주방은 더 이상 일이 쌓이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챙기는 아늑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명희 할머니의 싱크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채소를 씻거나 컵을 헹굴 수 있고 손님이 갑자기 들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리할 마음이 들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정리까지 한결 여유롭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우선 나만의 하루 전용 식기 세트를 정해보세요. 접시, 컵, 수저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엔 곧장 세척해서 제자리에 두는 것, 절대 미루지 않는 것.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이나 오븐팬에는 꼭 종이 호일을 깔아두면 설거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설거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쌓아두는 습관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번 시작하면 너무 오래 서 있어야 해서 피곤하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집안을 바꾸는 변화가 될 겁니다. 진짜로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5번째, 하루 2번 단 10개로 집안이 달라지는 정리 루틴 정명희 할머니는 평소에 깔끔한 성격이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늘 같은 풍경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돋보기가 놓여 있고 의자에는 벗어둔 카디건이 걸쳐져 있고 바닥에는 신문지가 펼쳐져 있으며 리모컨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히 큰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집안은 정리전이 되어 있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치우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정돈된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 위에 젖은 수건을 던지는 것처럼 해도 끝이 없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정리법 하나가 명희 할머니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름하여 하루 2번 10개 정리법. 놀라울 만큼 간단한 이 방법은 하루에 2번만 집안에 흩어져 있는 물건을 딱 10개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10개. 그 이상도 하지 않고 그 이하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숫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고 실천에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딱 10개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 첫 번째 정리를 합니다. 손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거실과 부엌 안방을 천천히 돌며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 10개를 고릅니다. 작은 쿠션 컵받침, 읽다 만책 수첩 볼펜, 휴지심 같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10개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공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번째 정리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차분한 루틴으로 자리 잡았고 그 덕분에 잠들기 전 심리적 안정도 훨씬 커졌습니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시로 옮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어디선가 주워온 물건을 다른 곳에 임시로 놓지 않고 무조건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희 할머니는 이 원칙을 지키며 느꼈습니다. 정리란 물건을 쓸모있는 자리에 다시 놓는 것이지 단순히 눈에 안 띄게 숨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왜 굳이 10개일까요? 그 숫자에는 심리적인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10개는 누구에게나 도전 가능한 숫자입니다. 지나치게 많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의미 없지도 않습니다. 딱 알맞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정리 시작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막상 10개를 다 하고 나면 눈에 띄게 공간이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즉각적인 시각적 변화는 오늘도 뭔가를 해냈다는 감정을 선사해줍니다.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집 전체를 치운다는 생각만으로도 지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10개 정리법은 달라요. 전체가 아니라 단 몇 개만,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담 없는 반복이 결국 공간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명희 할머니는 이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실 테이블 위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 자리에 아침마다 십자말 풀이 책을 올려두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느낍니다. 예전엔 신문지와 리모컨 약 봉투가 뒤섞여 있던 공간이 지금은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도 따라왔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물건이 손에 잡히곤 합니다. 예전에 읽다만 책, 누군가가 써준 엽서, 어디선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귀걸이 한 쌍, 그리고 어린 손주의 사진이 붙어있는 자석 메모까지. 정리라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희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많이 머무는 방부터 해도 좋습니다. 타이머를 2분만 맞춰놓고 손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눈에 띄는 물건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보세요. 정확히 10개만. 세어가며 정리하는 그 리듬 자체가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의 그 깔끔한 기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느 공간에 물건이 가장 자주 쌓이나요? 거실 테이블인가요? 주방 싱크대 주변인가요? 아니면 침대 옆 협탁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일상이 바뀌는 계기가 바로 당신의 경험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일요일 15분 집중 정리. 명희 할머니의 조용한 의식 정명희 할머니에게 일요일은 한때 가장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밀려있던 청소를 모두 몰아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아침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욕실 바닥을 문지르며 시작하곤 했습니다. 장롱 위 먼지를 털고 주방 후드를 닦고 창틀 사이를 긁어내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오후엔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오늘도 다 못했네. 네, 하는 자책만 남았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전투 같았던 일요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명희 할머니는 삶의 리듬을 바꾸는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일요일 15분 집중 정리. 아주 작고 구체적인 공간 하나만을 정해서 단 15분 동안만 집중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거실 전체도 아니고 부엌 전체도 아닙니다. 오직 한 군데, 예를 들면 욕실에 약장 한 칸, 주방 조미료, 서랍 침실 화장대 위처럼 명확하게 한정된 한 지점만을 정리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명희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조용한 시간에 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욕실 세면대 아래 서랍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은 과감히 버린 뒤 남은 물건은 용도별로 분류해 다시 넣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부엌 한쪽 벽에 붙어있던 조미료 선반을 정리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을 정리하고 자주 쓰는 것은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번 주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상 위가 대상입니다. 자꾸만 쌓이던 영수증과 잡지 메모지들을 하나씩 분류하고 정말 자주 보는 책 한두 권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15분은 짧지만 집중해서 정리하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하면 시간의 압박감 덕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몰입이 깊어집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들고 쓰임과 필요를 따져보고 닦고 다시 자리에 두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작은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조용한 정돈의 시간이 주는 만족감 덕분입니다. 이 방법이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15분은 에너지를 쏟기에 부담 없는 시간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끝나고 나면 성취감이 오히려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둘째, 하나의 공간만 정한다는 제한이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체를 다 정리하려는 압박감 없이 오로지 그 공간에만 집중하니 일이 깔끔하게 끝납니다. 셋째, 시간이 쌓이면 집 전체가 하나씩 정돈되어 갑니다. 일주일에 한 곳만 해도 1년에 52군데가 바뀌는 셈입니다. 명희 할머니는 미리 정리할 공간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냉장고 옆에 붙여둡니다. 주방 서랍 하나하나, 욕실 찬장, 안방, 화장대 거실 책꽂이, 전화기 옆 서랍 베란다 수납장까지. 정해놓고 나면 일요일 아침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요즘엔 정리를 마친 뒤 그 공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전과 후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면 뿌듯함이 배가 되고 다음 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정리란 공간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태도와 생활을 재정비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정돈된 공간은 다시 어지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 정리한 그 자리는 이상하리만치 더 아껴 쓰게 되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생활이 깔끔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 정리 시간은 청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덜어내거나 보기 좋게 정렬하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화분 위치를 바꾸거나 액자를 닦아 벽에 다시 걸어보는 것도 훌륭한 15분 정리입니다. 중요한 건 일요일마다 단 하나의 공간만 집중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열지 않는 서랍 욕실 찬장, 늘 옷이 쌓여있는 안방 의자 위 딱 그 한 군데만 정해서 15분간 정리해보는 겁니다. 어떤 공간이든 손을 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어떤 공간을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상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명희 할머니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걱정부터 하던 딸이 이제는 오히려 정리 요령을 묻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루에 18분만 투자해도 집은 늘 깨끗하게 유지됐고 전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낭비하던 시간보다도 훨씬 짧았습니다. 무리한 청소로 체력이 고갈되는 일이 없어지니 에너지도 더 풍부해졌고 집안 환경이 불안 요소가 아닌 지지대가 되면서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희 할머니는 자신의 공간을 다시 자랑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를 기꺼이 초대하고 정리된 주방에서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았으며 어지럽지 않은 거실에서 온전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지 집을 치운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과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맞춤 설계된 정리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집도 삶의 결도 바뀔 수 있다고. 집은 우리를 괴롭히는 공간이 아니라 안정을 주는 쉼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바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도 바꿔보세요. 명희 할머니처럼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내일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시작해보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만 실천해보는 겁니다. 분명 다음 습관을 시도하고 싶어질 만큼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정리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니어를 위한 더 많은 삶의 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나이에 청소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에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지 남겨주시고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고 응원드립니다.